안녕하세요. 이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시는요. 중당 때의 승려이자 또 관리였던 가도라는 시인의 제2응 유거라는 시입니다. 이응의 운둔처라고 제목함이죠. 먼저 시 읽고 전체적인 내용부터 파악해 보시겠습니다. 한거 소린병 초경 입황원 한간 곳에 사니 이웃도 적고 풀길 따라가니 거친 뜰이 눈에 들어오네. 조숙 지변수 승고 월하문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나는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과교 분야색 이석 동운군 징검다리 건너니 들 풍경이 달라지고 돌 흔드니 산이 움직이는구나. 잠거 환례차 유기 불부언 잠시 갔다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니 은밀한 약속을 어기지 마세나. 정리하면요. 시인인 스님이 친구가 사는 깊은 산속의 은둔처 즉 유거에 방문해서 여름 한철을 보내고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떠나는 내용이에요. 이 가도라는 시인은요. 성이 갑시라는 의미의 가시고요. 이름은 섬도자의 도가 되겠습니다. 자가 낭선인데 이 낭자는 파도낭자예요. 그래서 파도 치는 바다의 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에도 섬도자가 들어가고 자에도 파도 낭자가 들어간 걸 보면은 아마도 그의 고향이 범양의 어느 바닷가 근처인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 집안이 가난하고 또 조실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절에 의탁해서 살다가 일찍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명은 근본이 없다는 의미의 무본이라고 하고요. 또 자칭 갈석산인이라고도 한답니다. 어려서부터 시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승려의 신분으로서 우연히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자 그 대유학자인 한유를 만나서 불가인에서 유가인으로 신분을 세탁하게 되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이 시가 바로 그의 운명을 180도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 준 시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승려의 신분이 미천했기 때문에 승려라는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려서부터 절에서 살다 보니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을 것 같고 수행하는 삶이 고달팠기도 했을 것 같고요. 속퇴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가도가 방문한 그 친구인 이응에 관한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가도와 같은 승려 출신으로서 둘이 함께 수행을 하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가도가 지은 그 유명한 시가 있죠. 심은자 불우라고요.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시에 나오는 그 은자가 이응이 아닌가 그냥 혼자 짐작도 해봅니다. 그럼 이상의 그 등장인물인 그 승려 가도와 그리고 그의 친구인 이응 그리고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한유를 배경으로 이 시를 꼼꼼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연 수연이에요. 한거 소린병 초경 입황원 한간 곳에 사니 이웃도 적고 풀길 따라가니 거친 뜰이 눈에 들어오네. 시인이 찾아온 은둔처 즉 유거의 주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가로울 한자에 살것자죠. 한가롭게 살다. 적을소 이웃린 나란히 할 병자예요. 여기서 린병은요 이웃집이에요. 이웃린 나란히 할 병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글자를 합해서 만든 단어죠. 소린병 하면 이웃이 적다. 한가한 곳에서 사니 이웃이 적다죠. 은둔처가 한가한 곳에 있다는 거죠. 산속에 은둔하는 그 이응이라는 친구의 거처를 찾아가 보니 그곳은 이웃이 드문 한가한 곳이더라 이것이죠. 초경 입황원 풀초자에 지름길 경자예요. 요 경자는 연유하다 기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풀길을 기인하다 풀길을 따라서 가다죠. 입황원 들입에다가 거칠 황 뜰원 동산원이에요. 그래서 거친 뜰에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걸어 들어간다는 것보다
풀숲을 따라서 가다 보니 시야에 눈앞에 황혼의 전경이 펼쳐지더라.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편할 대로 하세요. 여기서 황혼이라는 그 시어로 봐서 이 풀길, 이 초경은요, 거의 사람 하나가 겨우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친 풀이 마구 자란 사람의 손이 거의 타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가하게 산다는 한과라든가 이웃이 적다는 소림병, 그리고 초경, 황혼, 이런 그 시어마다 친구인 이응이 사는 곳은 사람들이 거의 오고 가지 않는 그 오지 은둔처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뭔가 세속과 좀 떨어져 있는, 좀 거리가 있는, 좀 탈속적인 곳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첫 연에서는요, 이 시의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에요. 조숙, 지변수, 승고, 월하문.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나는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세주자예요. 잘숙자. 숙박 그러죠. 새가 잠들다. 어디서? 지변수. 연못지에다가 변들이 가자예요. 나무 숫자고 그래서 연못가 나무에 잠들다. 새도 잠든 깊은 밤에 이 시인이 그 풀숲을 헤치고 드디어 이 친구 이응의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미 해가 저물어서 새는 연못가 나무에서 잠들고 있고 승고 월하문, 스님은 달빛 아래에 문을 두드린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스님 승자를 보시면요, 얼핏 제3자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승자는 시인이 자신을 칭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신을 칭할 때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부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이라고 할 때에는 자기가 직접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연못과 나무까지의 새도 잠든 밤에 승려인 나는 달빛 아래 문을 두드렸다가 되겠습니다. 이 승려인 시인 가도는 이 밤중에 이 깊은 산골에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요? 시인은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언질도 하지 않고요. 다만 이 두 번째 화면에서 자신을 승려라고 칭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상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유거라는 거처는 이웃이 거의 없고 깊은 산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거의 주인인 친구 이응도 가도처럼 승려거나 혹은 수행하는 은둔자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짐작해 보건대 때가 그 습이 우거진 여름이고 보면 승려의 신분으로서 친구인 이응의 은둔처에서 혹시 하안거를 보내려고 온 것이 아닌가 상상하게 됩니다. 이 하안거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에서 승려들이 여름 한철에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응이라는 친구라는 명칭보다 함께 도를 공부하는 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죠. 그러니까 이 하안거를 맞이해서 승려인 가도가 함께 공부하려고 도반인 이응이 수행하는 은둔처에 온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이 첫째 연이 이응의 그 은둔처의 주변을 공간적으로 묘사했다면 이 둘째 연은 친구의 집에 도착한 때를 시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 유거에 도착한 당시 상황을 시 공간적으로 읊고요. 이후 이 유거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어떤 암시도 주지 않고 바로 이 은둔처를 떠나는 장면으로 껑충 넘어갑니다. 궁금해지죠? 이번에 수행으로 가도 스님의 공부는 얼마나 진전을 보았을지요? 혹시 한 소식 얻으셨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별무소득이었을지요? 다음의 그 세 번째 연인 경연과 네 번째 미연으로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연 경연이에요. 앞의 첫 번째, 두 번째 연이 가도 스님이 속세를 등지고 공부하러 가는 장면이었다면 이 뒤의 세 번째, 네 번째 연은 공부를 끝내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반전이죠. 과교 분야색 이석 동운군 징검다리 건너니 들 풍경이 달라지고 돌 흔드니 산이 움직이는구나. 과교 하면은요, 지나갈 과자 다리교자에서요, 다리를 지나가다는 말인데 도과교라는 말이 있어요. 띨도자예요. 그래서 뛰어서 건너가는 다리 해서 징검다리를 도과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 건너니 분야색, 나눌 분, 들야자 빛색이에요. 그래서 야색하면 들풍경이 됩니다. 그래서 들풍경이 나뉜다, 달라지다. 이쪽과 저쪽이 나눠지다예요.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깊은 산속에서 도반인 이응과 수행하며 머물던 유거에서 나오니 이제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예요. 그 장면을 화교 분야색이라고 표현했어요.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밟으며 다리를 건너가듯이 스님은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속세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때의 심정을 스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석 동운군. 이석, 이자는요 옮길 이자인데요 흔든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석하면 돌을 흔들다. 말하자면 징검다리를 밟아 건너니까 발을 디딜 때마다 돌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돌이 흔들리니 동운근입니다. 동은 움직일 동자고 구름은 자, 뿌리 근자죠. 구름의 뿌리가 움직인다예요. 징검다리를 흔드니 구름의 뿌리가 움직인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돌을 밟을 때마다 돌이 흔들릴 것이고 돌이 흔들리면 물이 흔들릴 것이니 그 물에 비친 구름도 움직이겠죠.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단순히 구름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고 구름 뿌리가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구름의 뿌리, 운근은요 산을 상징합니다.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 산 주변의 구름들이 마치 산에서 구름이 뿅뿅 하고 만들어져 나오는 것 같다 해서 산이 구름을 만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뿌리는 산이에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유거에서 나와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속가로 향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자연의 사물을 빌어 표현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징검다리를 건너니 들 풍경이 달라지고 돌이 흔들리니 운근이 움직인다는 동운근은 탈속계에서 속계로 나아갈수록 산같이 굳게 맹서했던 자신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님은 수행할 때는 반드시 기필코 깨달을 때까지 용맹정진하리라 굳게 맹서하였지만 그렇게 맺은 결심이 한 발씩 한 발씩 속가로 나아갈 때마다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돌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점점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큰일이죠. 이렇게 어이없이 기도를 끝내자마자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니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되잡습니다. 네 번째 연 미연이에요. 잠거 환례차 유기 불부언. 잠시 갔다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니 은밀한 약속을 어기지 마세나. 잠거, 잠시 잠자에다 갈 거자죠. 잠시 가다. 잠시 속가에 가서 지내다가 환, 돌아올 한자인데요. 여기서는 부사로서 다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곳에 오다. 돌아오다 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이곳에 오다. 혹은 이곳에 돌아오다. 내가 잠시 갔다가 다시 여기 올 것이니 유기불부언. 함께 했던 그 극한 약속, 응거하면서 수행하자는 그 깊은 약속, 그 굳은 약속을 불부, 부자는요 등에 짐을 지다, 빚지다는 의미의 부자인데 몸의 그 등이라는 의미를 확장시켜서 저버리다 혹은 배신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깊은 약속의 말을 저버리지 말자, 어기지 말자, 배신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유기, 은밀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하안거를 마치고 가면서 겨울에 동안거 때 내가 꼭 올 것이다. 딴 데로 새지 않고 반드시 꼭 여기 올 거야. 이거예요. 너처럼 쉬지 않고 계속 정진하면 좋겠지만 이번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잠깐 나갔다 올게. 이거죠. 자신의 그 단단하지 못한 마음을 다잡으면서 가는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해서 약속한 말, 동안거 때 꼭 혹은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공부하자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말자죠. 잠깐 갔다가 다시 올 거야. 너와 내가 맹세한 그 굳은 약속을 저버리지 말자. 아마도 이 말은 도반인 이응에게 하는 말이기보다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의식하고 스님이 그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세. 이런 거죠. 이렇게 시인은 석 달의 하한거를 마치고 이 은둔처인 유거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가도가 도반인 이응과 약속했듯이 다시 이 운둔처인 유고에 돌아왔을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도는 이곳에서 나와 당시의 정치인이자 대문장가인 한유를 우연하게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게 돼요. 이 시의 두 번째 화면에 나오는 승고 월하문의 이 고자가 바로 가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가도로 말하면 이후에 당시 그 한유의 문화에 있던 시인 맹교와 더불어서 고음파의 시파를 결성한 사람이에요. 고음파라면요, 괴로울 고자에 을풀 음자 해서 시를 괴롭게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를 한자 한자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완전히 정제된 시를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이 가도는 이 시를 지으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글자를 고르는데요. 특히 심하게 고민한 글자가 바로 이 승고월하문의 고자입니다. 새도 잠든 이 한밤중에 은둔하며 살고 있는 도반 이응의 운둔처에 도착해서 달빛 비치는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의 이 고자를 써야 할지, 아니면 민다는 의미의 태자를 써야 할지, 이것이 고민이에요. 문을 민다면 밀 태자를 써야 하고, 그리고 두드린다면 두드릴 고자를 써야 하는 거죠. 해서 이 태자와 고자를 합해서 시작법의 어려움을 말하는 태고라는 용어도 생겼습니다. 가도는 고음파의 대표자답게 태자냐 고자냐를 반복해서 읊으면서 이 두 자 사이를 오가며 고민하면서 가다가 마침 당시 장안성의 시장격인 한유가 퇴청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의 수레와 부딪히는 불경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에 그 경조인인 한유의 권세는 대단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당송 8대가에 속하는 유명한 문장가 아닌가요? 가도보다는 11살이 위입니다. 철저한 육아인으로서 불교를 배척하는 배불론자이고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한 예로서 이 한유는요, 당 헌종이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서 겨우 사형을 면하고 자천까지 당한 철저한 유학자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승려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승려신분인 가도가 그 대유학자인 대정치가인 한유의 길을 가로막았으니 참으로 곤란하게 되었죠. 한유의 행차를 막은 꼴이 된 이 가도는 불경죄로 꼼짝없이 포졸들에게 잡혀서 치도곤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한유 앞에 끌려간 가도가 한유에게 그간의 그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한유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한유가 어려서 일찍 조실 부모에서 숙모 밑에서 자라거든요. 그런 어렸을 때의 성장 배경이며 또 이 뼈를 깎는 듯한 그 시를 짓는 태도며 이 한유는 이 가도에게서 어떤 공감을 느꼈는가 봅니다. 대문장가로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해서 이 한유는 가도를 치도곤을 하기는커녕 가도의 그 고민을 공감하고서 태자보다는 고자가 낫겠다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태자와 고자 사이에서 그렇게 심하게 갈등하던 가도는 지금까지의 고민은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유의 권유에 따라서 태자를 버리고 고자로 결정합니다. 한유가 고자를 주장한 이유는요, 두드리는 그 작은 소리가 그 산속의 고요한 적막함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준다. 그리고 또 남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두드리는 것이 예의다 라고 본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승려 출신으로서 불경죄까지 저지른 가도 입장에서는 고자가 됐든 태자가 됐든 대유학자인 한유가 권하는데 아마도 영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로 고자를 선택해서 이 시를 완성시키게 되죠.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가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고에서 공부한 그 공력의 대가로도 받는 듯 속대를 하고 한유에게 시 재능을 인정받고 그의 문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육아인으로서 살게 되는데요. 한유의 권유에 따라서 몇 차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매번 실패를 합니다. 이 시인들이 과거 시험 척척 붙는 거 못 봤죠. 어쨌든 결국 한유의 덕분으로 57세가 되어서야 장강현의 주부로 벼슬을 시작해요. 그렇게 벼슬을 하다가 나이 63세, 그러니까 겨우 5년, 6년 벼슬을 하다가 정칠품에 해당되는 사창 참군에 임명이 되는데요.
볕을 나가기 전날 정말 어이없게도 쇠고기를 과식해서 그게 탈나서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2, 3년 동안 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됩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별것 있겠냐면서도요. 너무도 어이가 없죠.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유고를 떠나던 그 가도의 들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살려고 속퇴를 했나 했었을 가도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의 이러한 가도의 운명은 이미 이 시의 세 번째 경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석동운군이라고요.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전혀 다른 풍경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징검다리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과 저쪽, 즉 탈속계와 속계가 나뉘고 있죠. 앞에 첫째 연과 둘째 연이 굳은 결심을 하고 친구 이응의 유거로 수행하러 가는 장면이라면 이 두 연은 속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징검다리를 밟을 때마다 돌이 흔들리더니 산같이 굳은 맹서가 움직이는 거죠. 이 산의 의미지는 아시다시피 천년만년 움직이지 않는 멈춤의 의미잖아요. 가도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속세로 넘어가면서 절대 변치 않겠다고 산처럼 맹세한 그 마음, 그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의 흔들림을 암시하고 있죠. 마치 산계에서 속계로 넘어가듯이 처음에는 돌이 흔들흔들 하더니 급기야는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을 거예요. 표현상 도반에게 우리 다음에 꼭 만나서 반드시 기필코 도를 이루자고 약속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아마도 이 말은 가도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일 거예요. 나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잠깐 가서 속인으로 좀 살아보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하던 공부를 마저 끝낼 것이야 라고요. 그러나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가도는 끝내 그 유거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가에서 유가로 옮기긴 했지만 평생 독신으로 외롭게 살았다고 해요. 그 알량한 미간 말직에 평생 시 쓴다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괴로워했을 가도를 생각하면 참 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가도는 운명처럼 한유를 만나서 속퇴를 해서 머리를 기르고 육아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를 속퇴시킨 한유는 말년에 불가에 기의해서 많은 불교 설적을 남기기도 하지요. 정말 묘한 인연입니다. 어쨌거나 이 가도의 시풍은요. 청기벽고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그의 시풍은 동양사상 내에서 수행자가 지향해야 할 가치 개념이기도 한데요. 비록 속퇴하긴 했지만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이런 청기벽고한 성향을 승려가 아닌 시로서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잠깐 가도가 고민했던 고자와 태자 중 과연 그 대문장가인 한유가 관한 고자가 정말 더 알맞은 글자인가 한번 같이 짚어보아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고자보다는 태자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로요. 이 제목이 유거잖아요. 깊은 산속의 수행터라면 행여 누구의 눈에 띌까? 남몰래 지은 거의 토굴 수준으로 지었을 집일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이웃도 없을 거고요. 삽입분이나 제대로 있을지 의심스러운 집에 비록 작게 두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도 고대 광실의 대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운율상 고자를 선택했을지요. 글쎄요. 어쩌면 새도 잠든 깊은 밤에 비록 작은 소리긴 하지만 한유가 원하는 고요한 정적을 부각시키는 효과로서 선택한 그 문 두드리는 소리와 행위는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경조윤이라는 벼슬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뒷짐지고 허리와 어깨를 활짝 펴고 당장이라도 이리 오너라 라는 호령을 내릴 것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연상됩니다. 한유 같은 대문장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전쟁 같은 수행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글자인 것 같아요. 아마도 한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래등 같은 집을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두드릴 고자는 유거에 어울리지 않는 속된 의미가 들어있는 글자다입니다. 고압적인 건세와 무례함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두드릴 고자 속에는 높을 고의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좀 심할까요? 대문장가를 이렇게 평하다니. 어쨌든 새도 잠든 깊은 밤에
행여나 새가 낄까? 산속의 정막이 깨질까?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며 슬며시 살인문을 미는 퇴짜가 유거를 찾는 승려의 몸과 마음가짐을 잘 표현해주는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고자냐 퇴자냐라고 따지는 것은요. 고자가 맞느냐 퇴자가 맞느냐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석하면서 이 시의 참맛을 느껴보자는 거죠. 예, 어떠세요? 잘 감상하셨나요? 예, 이 시의 형식은 오원율시예요. 예, 한 시는 일정한 법을 갖춘 정형시입니다. 한 구가 5자로 8개의 구로 총 40자로 구성된 오원율시죠. 율시의 시작법상 그 두 번째의 하명과 세 번째 경연은 반드시 대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구에 새가 연못가 나무에서 잠든다는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와 뒷구에 스님이 달빛 아래에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청각적인 이미지로 이 대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년에서는 다리를 건너니 풍경이 달라지고 돌이 흔들리니 산이 움직인다 해서 앞구와 뒷구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집으로는요. 가낭선 장강집 10권이 있습니다. 이 앞에 가자는 성씨고요. 낭선은 그의 자죠. 예, 파도치는 바다의 친선. 그리고 장강은 그 벼슬이 장강현의 주부였기 때문에 붙인 거고요. 그래서 가낭선 장강집 10권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가도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상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한거 소린병 초경 입황원 한간 곳에 사니 이웃도 적고 풀길 따라가니 거친 뜰이 눈에 들어오네. 조숙 지변수 승고 월하문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나는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과교 분야색 이석 동운군 징검다리 건너니 들 풍경이 달라지고 돌 흔드니 산이 움직이는구나. 잠거 환례차 유기 불부언 잠시 갔다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니 은밀한 약속을 어기지 마세나. 이것으로 가도의 제2영유거 시 감상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일전에 제가 한번 올린 바 있는데요. 어느 날 한번 들어보니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데요. 옷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